1978년 3월 2일 대전에서 큼직한 양심. 어머님을 비롯하여 간에 두루 편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여지인 야반 생기자 거치화 이시지 급금년 유공기사기야. 은청이가 밤중에 그 자식을 낳고서는 급히 불을 비춰보았다. 서두른 까닭인 적 행여 자기를 닮지 않았을까 두려워서였다. 장자에서 읽은 글입니다. 비통하리만큼 엄정한 자기 응시, 이것은 그대로 하나의 큼직한 양심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봅니다. 노장은 시종자연과 무의와 그리고 때로는 피안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빛나는 손가락은 인간의 역행과 차안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고 놀랍니다. 1978년 7월 31일 대전에서 더위는 인위의 산물. 추기 칙복의 혹서입니다. 시골의 천변이나 산곡의 수간에는 없는 더위입니다. 더위는 여름의 산물이 아니라 도시와 밀집에 고유한 인위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치반 수술은 금주 중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편지가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현처가 긴 편지의 말미에 덧붙인 유명한 양해의 일절입니다만 저희 짧은 편지는 정성과 정돈과 정수의 짧음이 못되면 물론입니다. 그러나 가늘은 필촉으로 쓴 글 대신에 손가락이나 몽둥이로 쓴 듯한 굵고 간략한 글이 부럽기도 합니다. 어머님과 간에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1978년 11월 22일 대전에서 동굴에 사는 물신들.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겨울이 또 다가옵니다. 내일이 소설, 문풍지도 해붙이고 통기구도 바르고 겨울 내의에 타올을 목수건하고 방안 털신까지 신고 나서는 이곳 수인들의 차림을 보면 비계살이 얇아 과연 겨울이 추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겨울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겨울의 추위가 아니라 그 추위가 수행해내는 그 역할입니다. 최후의 한입마저 떨어버린 겨울의 수목이 그 근간만으로 뚜렷이 바람 속에 서고 모든 형태의 소유와 의상을 벗어버린 진역살이는 마치 물신성이 척결된 논리처럼 우리의 사고를 간단 명료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자칫하면 주변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 제 한몸의 문제에 문 닫고 들어앉아 칩거해버릴 위험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소유욕이며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돌아오면 스스로 문을 열고 북풍 속의 섬으로서만이 동굴의 우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시의 겨울을 사시는 어머님께서도 내내 평안하시길 빕니다. 1979년 2월 2일 대전에서 아름다운 수의. 1월 29일 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7일자 하서도 먼저 받았습니다만 10일의 상서에 사군자 묘법을 받았음을 말씀드렸기에 따로 답상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은 한온이 무상하여 앞 날씨를 청량케 어렵습니다. 저희는 제일 추운 날씨를 표준하여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호환에는 볼품이 없어도 소음이 든 저희들의 수위가 신사들의 옷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바깥 형식에 의해서라기보다 속 내용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규정되는 법임을 확인하는 심정입니다. 서도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획의 모양보다는 자구에 담긴 뜻이 좋아야 하면 물론 특히 그 사람이 훌륭해야 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작품과 인간이 강하게 연대되고 있는 서도가 단지 작품만으로 평가되는 인간 부재의 다른 분야보다 마음에 듭니다. 좋은 글씨를 남기기 위하여 결국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상식이 마음 흐뭇합니다. 인간의 품성을 높이는 데 복무하는 예술과 예술적 가치로 전화되는 인간의 품성과의 통일이 그 통일이 서도에만 보호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건묵자의 자위이겠습니까? 요즘은 다시 논어를 들었습니다. 외풍이 센 방에는 새벽이 일찍 옵니다. 새벽 창 밑에 앉아
고인의 지성을 읽어봅니다. 이우 천하 지선 사위 미족 우상논 고지인. 같이 사는 천하의 착한 사람과 사귀는 것도 부족하여 책 속의 옛 사람과도 벗을 삼는다. 맹자의 일절이 상기됩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먼저 깨닫기도 하고 독서가 결코 과욕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시려 글씨 쓰지 못합니다. 종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강건하시길 빕니다. 1979년 2월 4일 대전에서 입춘과 손님. 지난달은 행사와 손님을 맞아 소내의 각종 부착물을 다시 써붙이느라고 잔업까지 하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희들은 가끔 손님이 오시니까 청소와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손님이란 말에 담긴 지금은 찾을 길 없는 가슴 설레던 감동을 되살리곤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손님은 어른들의 자상하지 않은 대꾸로 인하여 더욱 궁금해진 그 미지의 손님은 어린이들이 최초로 갖게 되는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이며 어린 아이들의 소왕국을 온통 휘저어 놓는 건립의 상륙 같은 것입니다. 닫혀있던 일상의 울타리가 열리며 부산한 준비와 장만, 어른들의 상의, 그리고 술렁이는 소문, 그리하여 답습과 안일의 때묻은 자리에 급속히 충만되는 새로움과 활기, 이것은 어른이 되어 굳어진 모든 가슴에까지 메아리 긴 감동으로 남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손님은 동경과 경의, 새로운 개안의 순간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창밖에는 어제 내린 눈이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입춘입니다. 1979년 2월 25일 대전에서 인디언의 편지. 그간 어머님을 비롯하여 간에 두루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금년은 매우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연일 봄비가 내려 주위가 축축합니다만 춘도생 만물령, 이 축축함이 곧 꽃이 되고 잎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1885년에 아메리카의 한 인디언이 미국 정부에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귀절들이 있습니다. 당신 백인들은 어떻게 하늘을, 땅의 체온을 매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땅을 팔지 않겠다면 당신들은 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신선한 공기와 반짝이는 물은 기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심장의 고동소리를 사랑하듯 우리는 땅을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팔 수 없다고 하는 이 인디언의 생각을 사유와 매매와 소비의 대상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는 백인들의 사고방식과 나란히 놓을 때 거기 문명의 치부가 선연히 드러납니다. 또 다음과 같은 귀절도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나 가져가 버리는 백인들은 땅에 대한 이방인입니다. 당신네 도시의 모습은 우리 인디언의 눈을 아프게 합니다. 자연을 적대적인 것으로 또는 불편한 것, 미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인간 생활로부터 자연을 차단해온 성과가 문명의 내용이고 차단된 자연으로부터의 거리가 문명의 척도가 되는 도시의 물리, 철근 콘크리트의 벽과 벽 사이에서 없어도 되는 물건을 생산하기에 여념이 없는, 욕망과 갈증의 생산에 여념이 없는, 생산할수록 더욱 궁핍을 느끼게 하는 문명의 영리에 대하여 야망과 미개의 대명사처럼 되어온 한 인디언의 편지가 이처럼 통렬한 문명 비판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문명과 야만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편지의 후예들은 지금쯤 그들의 흙내와 바람마저 잃고 도시의 어느 외곽에서 오염된 햇볕 한 조각 입지 못한 채 백인들이 만들어낸 문명의 어떤 것을 분배받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이 짤막한 편지를 읽으며 저희 세계관 속에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적 잔재가 부끄럽습니다. 서구적인 것을 보편적인 원리로 수긍하고 우리의 것은 항상 특수한 것, 우연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사고의 식민성은 우리들의 가슴에 아직도 자국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려고 하였던 세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것을 잃고 버리고 외면해 왔습니다. 지금은 노인마저 급속히 없어져 가고 있는 풍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우리의 생활 속에는 아직도 조상의 수택이 상신한 귀중한 정신이 새로운 조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은 귀절로 끝맺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힘과 능력과 정성을 기울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땅을 보존하고 또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 땅을 사랑해 주십시오. 비록 백인들일지라도 공동의 운명으로부터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1979년 3월 16일 대전에서 엽서 한 장에는 못다 담을 봄.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던 추위도 지나가고 남쪽 어디선가는 꽃 피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의 저희들에게도 엽서 한 장에는 못다 담을 봄이 찾아왔습니다. 전답이 없는 저희들에게 춘경의 수고로움이 있을 리 없습니다만 겨우내 미루어온 자잘한 일들이 구석구석 봄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9년 4월 9일 대전에서 현묵자의 양생법. 현묵자의 순호지에 소개된 건강법에는 일견 건강과는 무연한 양생법이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 무력을 탐하지 말라, 머물 줄 알고 남모르게 남을 도우며 생물을 살해하지 말라 하는 귀절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건강의 개념을 안정, 온화, 평정 등의 정신적 고지에다 세워 무병, 정력 등의 신체적인 건강의 개념을 그 하위에 두거나 그것만으로서의 독립된 의의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영양 상태가 양호하다든가 탄력 있는 근육을 단련하는 대신에 욕심을 줄이는 것이 제일이라고 가르치며 각종의 냉난방 설비 대신에 춥지 않을 정도로 따뜻히 하고 한스에 순응함으로써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도록 가르칩니다.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이라는 도식의 도치로 속단되기 쉽습니다만 적어도 현묵자가 소개한 조상들의 생각은 그 사고의 기반을 달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흔히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고 다시 이 수단을 몇 개의 단계와 요인으로 나누어 계산, 측정하는 등 효과적으로 목적을 실현하려는 경제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로서는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법인지도 모릅니다. 지족, 안정을 얻기 위하여는 지족 안정을 닦으라는 가르침이 그 형식 논리에 있어서는 순환론의 모순과 동형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이는 쌀을 얻기 위하여는 벼를 심으라는 당연한 이치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틀린 것은 우리들의 생각, 즉 경제주의적 사고의 타성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로 파악하고 목적에 이른 첩경이나 능률적인 방편을 찾기에 연연하지 않고 비록 높은 벼랑일지라도 마주 대하고서는 그 대결의 의지는 그 막힌 듯한 우직함이 벌써 하나의 훌륭한 건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에 넘어진 사람은 허공을 붙들고 일어날 수는 없고 어차피 땅을 짚고 일어설 수밖에 없듯 지족과 평정을 얻기 위하여 다름 아닌 지족과 평정을 닦으면서부터 시작하는 굵고 큼직한 사고 속에서야말로 가장 견고한 건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잘 알 듯합니다. 보시선행 사무사를 가르치는 현묵자의 양생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엄한 인간교육임을 알겠습니다. 1979년 5월 6일 대전에서 방 안으로 날아든 민들레 씨. 교무과에서 통고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달 18일에 무기수 생일년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가족들이 그렇잖아도 바쁜 시간을 내어 먼 걸음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지난 접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화반의 여러분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따로 꾸러미를 준비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의 생일년이 어제 일같이 가깝게 기억되는데 그것이 벌써 1년이나 전의 일이고 보면 저희들은 세월의 흐름에 어지간히 무디어진 것 같습니다. 1, 2년쯤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기를 예사로 여기는 둔감함은 설령 징역살이에 필요한 감각이라 할지라도 좋은 섭벽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버릇은 특별히 절실한 일에 쫓기지 않는 데다 또 생활이 단조로워서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없음에 연유하는 듯합니다. 절실한 일이 없으면 응달의 풀삭처럼 자라지 못하며 경험이 편벽되면
한쪽으로만 굴린 눈덩이처럼 기형화할 위험이 따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성격의 굴절을 막고 구김살 없이 되기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각자 자기 완결적인 특성을 도야해가는 개인주의적 결벽성보다는 나는 이것을 너는 저것을 갖추어 혼자로서는 비록 인격적으로 빈 곳이 많을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 연대성의 든든한 바탕에 인격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사회적 미덕 속에서 개인적 특성을 완성해가는 쪽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의 성격적 결함을 두호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침나절 쓰레기장에서 무얼 태우는 매캐한 연기 내음이 농촌의 오후를 연상케 하더니 어디선가 민들레씨 한 송이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1979년 5월 28일 대전에서 여름 나무들. 지난 18일 생일연을 마치고 무사히 상경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같이 계신 분들이 모두 생일을 맞은 거나 같다는 인사드립니다. 특히 어머님을 비롯한 그 자리의 모두가 어느 사랑방에 둘러앉은 듯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음을 저는 마음 뿌듯해합니다. 이것은 슬픔을 체념하면서 오는 안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치러내고 어딘가에 이르른 뒤에야 가질 수 있는 달관 비슷함이었습니다. 10년 세월이 저희들을 그만큼 자라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5월 험신비를 맞은 실록이 미리 여름의 웅장함을 선보이려는 듯 방금도 키가 크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마찬가지로 슬픔도 사람을 키운다는 쉬운 이치를 생활의 골목골목마다 확인하면서 여름나무처럼 언제나 크는 사람을 배우려 합니다. 1979년 6월 20일 대전에서 비서의 계절. 일찍 닥친 더위를 보면 올해는 상당히 긴 여름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년처럼 올해도 비서함으로써 비서하려고 합니다만 눈에 띄는 책이 많아 막상 비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개의 책은 실천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너무나 흰손에 의하여 집필된 경험들의 간접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객관적 관조와 지적 여과를 거쳐 현장인들의 체험에 붙어 다니기 쉬운 경험의 일면성, 특수성, 우연성들의 주관적 측면을 지향하여 고도의 보편성을 갖는 체험적 지식으로 정리되기는커녕 집필자 개인의 관심이나 이해관계 속으로 도피해버리거나 전문 분야라는 이름 아래 지역 말단을 번다하게 과장하여 근본을 흐려놓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얻은 지식이 흔히 실천과 유리된 관념의 그림자이기 쉽습니다. 그것은 실천에 의해 검증되지 않고 실천과 함께 발전하지도 않는 허약한 가설, 낡은 교조에 불과할 뿐 미래의 실천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진시황의 분서를 욕할 수만도 없습니다. 비록 여름이 아니더라도 저는 책에서 무슨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설령 책에서 무슨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태를 옳게 판단하거나 일머리를 알아 순수 있게 처리하는 능력과는 무관한 경우가 태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인 특유의 지적 사유욕을 만족시켜 크고 복잡한 머리를 만들어 사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의 머릿속을 뒤져 비슷한 지식을 발견하게라도 하면 그만 그것으로 외계의 사물에 대치해버리는 습관을 길러놓거나 기껏 촌놈 급주는 권위의 전시물로나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그런 것인 줄도 모르는 경우마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식이라 불러온 것이 사실입니다. 출석부의 명단을 죄다 암기하고 교실에 들어간 교사라 하더라도 학생의 얼굴에 대하여 무지한 단 한 명의 학생도 맞힐 수 없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붙는 것, 지식은 실천에서 나와 실천으로 돌아가야 참다운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번 새마을 연수 교육 때 본 일입니다만 지식이 너무 많아 가방 속에까지 담아와서 들려주던 안경 낀 강사의 강의가 무력하고 공수한 것임에 반해 빈손의 작업복으로 그 흔한 졸업장 하나 없는 이가 전해주던 작은 사례담이 뼈있는 이야기가 되던 기억이 지금도 선연합니다. 그런 교수가 될 뻔했던 제 자신을 아찔한 뉘우침으로 돌이켜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봅니다. 지식은 책 속이나 서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경험과 실천 속에 그것과의 통일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바르게 살 수 없는 동네가 없음과 같이 우리는 어느 곳에 몸을 두고 있던 배움의 재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도 피서의 계절, 더운 욕탕에 들어가듯 훌훌 벗어서 버리는 계절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1979년 7월 16일 대전에서 장마철의 개인 하루. 지난 9일 하루는 서화반 7명을 포함한 10여 명이 사회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그날은 마침 장마철 속의 개인 날이어서 물먹은 성화의 한렵수와 정신한 공기는 우리가 탄 미니버스의 매연에도 아랑곳 없이 우리들의 심호흡 속에다 생동하는 활기를 대어주는 듯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금산의 700의총을 찾았습니다. 조중봉 선생과 영규 대사 등 700의병이 무기와 병력이 압도적인 외병과 대적하여 살이 다하고 창이 꺾이고 칼이 부러져 맨 주먹이 되도록 최후의 1인까지 장렬히 선회를 뿌렸던 격전지. 지금은 날듯한 청화의 사당과 말끔히 전정한 향목들의 들러리, 그리고 잘 다듬어진 잔디와 잔디 사이에 깨끗한 습계를 울리는 안내운의 정확한 하이힐 굽소리, 연목 속을 부침하는 붕어들의 한가로운 유형, 이 한적한 성역의 정취는 그다지 멀지 않은 임난 당시가 아득한 고대사의 일부가 된 듯 격세의 감회를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먼지가 일고 자갈이 튀는 신장로를 한참 달려서 신동엽의 금강상류까지 나갔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 보았습니다. 저는 까칠한 차돌맹이로 발대를 밀어 송사리 새끼를 잔뜩 불러 모아 사기다가 저만치서 고무신짝에 송사리, 새우, 모래무치들을 담고 물가를 따라 이쪽으로 내려오는 새까만 시골 아이들. 30년 전 남천 강가의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저의 전재산인 사탕 14알, 빵 1개, 껌 1개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도 크면 농부가 되겠지 라던 이호덕 선생의 아이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는 매우 빨리 달려온 덕분에 저는 농촌과 도시를 거의 동시에 30여 분 시차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도해지에는 원래 농촌에 있던 것이 참 많이 와 있었습니다. 큼직한 열매, 충실한 포기들이 도시의 시장에 씻은 얼굴로 상품이 되어 줄지어 있는가 하면 볕에 그을고 흙두성이 속에 잃어버린 농촌 안악들의 아름다움이 도시 여인들의 흰 살길이 되고 화사한 차림, 고운 몸매가 되어 포도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15척 벽돌담을 열고 오랜만에 잠깐 나와보는 참관은 저로 하여금 평범하고 가까운 곳에서 인생을 느끼게 하는 터득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1980년 6월 9일 대전에서 햇빛 속에 서고 싶은 여름. 5월 22일자 하서 진작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도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배운 지 한 달도 채 못 되었는데 무척 오랜 듯 생각됩니다. 순자와 한비자를 읽고 있습니다. 순자와 한비자의 글은 다른 제자들의 글이 입고 있는 소위 도덕의 위장을 시원하게 벗어버리면서 오는 직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술이 성하여 인성을 홀치하는 흠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비유의 적절함이나 우의의 기품에 있어서는 탁절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제 6월 중순, 피부가 창백한 사람들이 햇빛 속에 서고 싶은 여름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가네 두루 평안하시길 빕니다. 1980년 7월 28일 대전에서 바다로 열린 시냇물처럼 해마다 7월이 되면 어느덧 지나온 날을 돌아보는 마음이 됩니다. 금년 7월은 제가 징역을 시작한 지 12년이 되는 달입니다. 궁벽한 곳에 오래 살면 관점마저 자연이 좁아지고 치우쳐 흡사 동굴 속에 사는 사람이 동굴의 아궁이를 동쪽이라 착각하듯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저러한 견해가 주관적으로 많이 기운 것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장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조망대가 어디인가를 놓고도 남상 팔각정이다, 시청이다, 영등포 공단의 어느 작업기 앞이다, 시비가 없지 않습니다. 홀로 날아다니는 하늘의 선녀가 아닌 다음에야 여러 개의 조망대를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고 어디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서는 제가 사는 터전을 저희 조망대로 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자신의 처지에 따른 강한 주관에서부터 생각을 간추리지 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주관의 양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더 많이 수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바닥에는 주관은 궁벽하고 객관은 평정한 것이며 주관은 객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객관은 주관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각자가 저마다의 삶의 터전에 깊숙이 발목 받고 서서 그곳에 고유한 주관을 더욱 강화해가는 노력이야말로 객관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바다로 열린 시냇물처럼 전체와 튼튼히 연대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동굴을 벗어나는 길은 그 삶의 터전을 선택하는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맹자의 일절이 상기됩니다. 시인 유공 불상인, 하민 유공 상인. 활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방패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상할까 두려워한다. 스스로 시대의 복판에 서기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시대와 역사의 대하로 향하는 어느 가난한 골목에 서기를 주저해서도 안 되리라 믿습니다. 한창 더울 때 일입니다만 하루 걸러 내리는 비가 큰 부조입니다. 지난 접견 때는 우중에 돌아가시느라 어머님 발길이 더 무거우셨으리라 짐작됩니다. 1980년 1월 10일 대전에서 겨울은 역시 겨울. 설날 보내주신 하서와 책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 환우가 쾌차하셨다니 무엇보다 기쁜 소식입니다. 조리에 유의하셔서 내내 건강하시길 빕니다. 부모 진연 불가불지 일칙회 일칙구. 나이가 많으면 술을 누리니 기쁘고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니 두렵다. 새해를 맞아 새삼 희구지심이 엇갈립니다. 다행히 아직은 난동입니다. 그러나 겨울은 역시 겨울, 어딘가 한 차례의 혹한을 남겨두고 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1980년 10월 1일 대전에서 어머님 앞에서는 어제는 무사히 귀경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머님께서 손수 장만하신 점심을 먹어서 그런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옛날 일들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모든 아들들이 항상 어린 마음이 되기 마련인가 봅니다. 어머님을 뵙고 난 어젯밤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죽어서 망울이 어느 묘지에 묻혀 있다면 10년 세월이 흐른 지금쯤에는 어머님의 아픈 마음도 빛이 바래고 모가 달아서 지금처럼 수시로 마음 아프시지는 않고 긴 한숨 한 번쯤으로 달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만 그러나 어제처럼 어머님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머님께서 손수 만드신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추석에 마음 아프시고 겨울에는 추울까 여름에는 더울까 한밤중에 마음 아프시기는 하지만 역시 진역 속이지만 제가 살아있음이 어머님과 더불어 마음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시는 말씀처럼 부디 오래 사셔서 여러 가지 일들의 끝을 보실 수 있기 바랄 따름입니다. 두꺼운 담요 한 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색상과 무늬는 되도록 요란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만 두 겹으로 뗀 것은 받아주질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깜빡 잊었습니다. 소포로 우송이 가능합니다. 1980년 10월 14일 대전에서 영원한 탯줄의 끝. 가설을 받을 때, 소포 꾸러미를 받고 무인을 찍을 때, 접견 호명을 받을 때, 그리고 오늘처럼 봉합 엽서를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길 때 저는 다시 한번 영원한 탯줄의 끝에 달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미줄같이 수많은 관계 속에 서지 않을 수 없고 보면 관계는 존재라는 명제의 적실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은 관념적으로만 가능한 정신의 일시적 함정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낙양성리 견추풍, 욕작가서 의만중. 10월 중순,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중추의 깊은 하늘에 고향을 떠올리는 시절입니다. 복도에 구부리고 앉아서 편지 쓰는 사람들의 수위에 쌓인 구번등이 서산합니다. 어머님께서도 초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내내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1980년 11월 13일 대전에서 하하동동, 춘하동동, 아예 주 대신 동을 더 넣어서 금년의 이런 추위를 이렇게 표현하는가 봅니다. 원래 봄, 가을이 없다시피 한 교도소의 계절이 하하동동이고 보면 금년이라고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 피로와 졸림, 주림 같은 자연에서 오거나 몸으로 느끼는 고통은 정신의 특별한 훼손이 없이 감내해 나갈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은 고통이라기보다 산다는 표시이고 삶의 구체적 조건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달의 어머님 하서 그리고 7일에 붙이신 아버님 하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물론 연로하신 탓이라 믿습니다만 좋은 스승인 아버님을 곁에 두시고도 글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님의 서투른 글씨와 옛 받침이 좋습니다. 요즘의 한글 서도는 대체로 궁중에서 쓰던 소위 궁체를 본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저는 궁정인들의 고급한 아치보다는 천자문의 절반인 지게호, 봉할봉까지만 외우시는 어머님께서 목청 가다듬고 두루마리 제문을 읽으실 때 옆에 둘러앉아서 공감해 하시던 숙모님들, 먼 친척 아주머니들처럼 순박한 농부와 누항의 채취가 배인 그런 글씨를 써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친근함을 느낄 수 있고 나도 쓰면 쓰겠다는 자신감을 주는 수수한 글씨를 쓰고 싶습니다. 개수시 편지에서 아버님 생신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1980년 11월 25일 대전에서 수유 한 입 주어며 어머님, 형님, 동생 모두 무사히 묘사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요지 형제 등 고쳐 편삽 수유 소 1인 형제들 묘소에 올라 수유꽃 머리에 꽂을 때 문득 한 사람 없는 것을 알리라. 지난달 현충사 참관 때 떨어진 수유 한 입 주어 왔습니다. 보내주신 시경은 해의와 역, 주가 자세하여 그 오의와 정회에 어렵지 않게 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시는 고인들의 절절한 사연이 긴 세월 숱한 인정에 의하여 공감되고 다듬어지고 그리하여 키워진 노래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이야기에는 거짓이 있어도 노래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였던가 봅니다. 올겨울에는 시경에 담긴 무사한 동방의 마음을 읽어보려 합니다. 푹한 날씨로 눈이 못된 비가 주풍에 실려 비닐 창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겨울 건강을 빕니다. 1980년 12월 25일 대전에서 절 대신 올리는 글을 벽에 기대어 앉을 때 저는 결코 벽 기대어 앉으시는 일이 없으신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간결한 대화, 절제된 감정으로 그 짧은 접견 시간마저 얼마큼씩 넘기시는 아버님의 접견은 한마디라도 더 실으려고 마지막까지 매달리는 여느 사람들의 접견과는 대조적으로 흡사, 여백이 넉넉한 한폭 산수화의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근세를 읽으면서 저는 가혹한 식민지의 시절을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 사셨던 아버님의 고뇌와 지금은 기억조차 불가능한 5살의 저에게 항일을 가르치시던 아버님의 지우들의 고뇌까지도 함께 읽게 됩니다. 세물을 맞이하여 아버님의 하서를 다시 챙겨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고 가르쳐주는 붓글씨 피봉의 편지 속에는 한 해 동안 기울여주신 어머님, 아버님의 염려와 옥바라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식과 감상 등 일체의 낭비가 배제된 그 담담한 문맥과 행간에서 저는 저희들의 세대가 잃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번쩍 정신이 드는 순간순간을 경험합니다. 한 해가 저물 엮이면 늘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젊으실 때 자주 편찮으신 어머님의 잔병치레가 하수를 위한 액땜이 되시고 지금까지도 줄지 않는 타고나신 일복이 건강의 비결이 되신 것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은 참고 계신 말씀이 많으신 줄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항상 너른 마음으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간해에 기쁜 소식이 많으시기를 빌며 절 대신 글 올립니다. 1981년 정월 보름 대전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눈 많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직 김치도 깨뜨릴 추위를 남겨두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어머님께서 한시름 놓으시도 좋을 만큼 풀린 날씨입니다. 냉수 마찰을 하고 나면 영하 20도의 겨울 아침도 훈훈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은 경험은 겨울이 추울수록 봄이 이런 까닭을 깨닫게 해줍니다. 겨울 동안 시경을 일편하였습니다. 마침 열국지를 병독할 수 있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컸습니다. 시경에 담긴 시들은 그 시대의 여러 고뇌와 그 사회의 여러 입장을 훌륭히 반영함으로써 그 시대를 뛰어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시대에 충실하였으면 물론 당시의 애환이 오늘의 숱한 사람들의 가슴에까지 면면이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비로소 시가 그 시대를 뛰어넘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달이 둥글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원만하다는 정월 보름입니다. 명절날인가 중국집에다 음식을 시켜서 손님을 치르셨다던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잠실 아파트의 모진 창에 뜨는 달이 동산의 달과 같지 않은 까닭의 하나는 아들을 멀리 두신 탓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소승달을 키워서 보름달을 만들듯 어머님과 저와 그리고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람들도 스스로의 마음을 달처럼 조금씩 키워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1981년 7월 21일 대전에서 고난도 그 바닥에 장마 그친 하늘에 여름해가 불볕을 토합니다. 한강을 지치게 두고 계신다지만 물고기들도 살 수 없어 떠나버린 강물이 생기 있는 강바람 한 줄기 피워내지 못하는 것이고 보면 잠실의 여름은 결국 모래와 자갈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겨울 동안은 서로의 체온이 옆 사람을 도와 혹한을 견디던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는 자기의 체온으로 옆 사람을 불때는 형국이 되어 물것들의 등살에 더하여 당차는 미움까지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저께 밤중의 일이었습니다. 여태 없던 서늘한 바람기에 눈을 떴더니 더위에 지친 동료를 위하여 방 가운데서 부채질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상은 정목을 가려내고 설중에 매화 있듯이 고난도 그 바닥에 한 톨 인정의 씨앗을 묻고 있는가 봅니다. 이러한 인정을 보지 못하고 지레 미움을 걱정함은 인간의 선성의 기품에 대한 스스로의 단견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은 혹서기를 피하여 순화교육도 방학입니다. 구호와 금가소리로 묻었던 운동장에 대신 공치고 뛰노는 웃음소리도 생기 가득합니다. 그간 형님, 영석이 다녀간 편에 대강 소식 듣고 있었습니다만 어머님 문안이 매우 적조하였습니다. 내내 강령하시기를 빕니다. 1981년 8월 27일 대전에서 세월이 안겨주는 한아름의 감개. 8월 17일자 하서와 시가 점등 잘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골라주신 서재들은 가까운 이웃처럼 친숙한 글들과 일견 평범한 듯 하면서도 물처럼 소중한 글들이 많아 평소 아버님의 가르침인 듯 합니다. 할아버지 묘표는 아침녘 조용한 때를 택하여 습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동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 들기 전의 어린 때 할아버님 앞에서 유지를 펴고 붓글씨를 배우던 제가 이제 막상 할아버님의 비문을 쓰려고 그것도 옥중에서 붓을 잡으니 할아버님의 추억과 함께 세월이 안겨주는 한아름의 감개가 가슴 뻐근히 사무칩니다. 말씀하신 서도 대전은 그 내용을 보지 못해 무엇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가진 오체자휘와 여러 서침 등으로 그리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바쁜 중에 형님 다녀갔습니다. 제 일로 인하여 너무 노심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담담하고 유연한 자세는 어려움을 건너는 높은 지혜라 생각됩니다. 처서 지낸 출향이 우리의 정신을 한층 명정케 해주는 계절입니다. 가을 동안에는 어머님께도 기력이 더욱 실하여지시고 아버님께서도 연하게 진경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1981년 9월 29일 대전에서 글씨 속에 들어있는 인생. 9월 7일자 하서와 서체 자료, 시조초 모두 잘 받았습니다. 추석 지난 후에 한번 오시겠다고 하셔서 그간 답상서를 미루어 왔었습니다. 보내주신 서체는 역시 명필다운 호연함이 있어 일견 진적을 대한 듯 조심스러워집니다. 할아버님 비문 써놓았습니다. 다음 접견 때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써놓은 비문을 며칠 후에 다시 펴보았더니 자획의 대소, 태세가 고르지 못하고 결구도 허술하여 마치 등잔을 끄고 쓴 한석봉의 글씨 같아 저도 어머님께 꾸중 듣는 듯한 마음입니다. 몇 군데 다시 써서 덧붙이기도 하고 조금씩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글씨도 그 속에 인생이 들어있는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어떤 때는 글씨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 글씨를 쓰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중추를 맞은 이곳에 저희들은 그동안 잊고 있던 하늘도 한 번씩 올려다보며 가을거지 뒤의 헛수아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저마다 팔뚝 굵은 광부가 되어 이곳에 묻혀있는 진실을 향하여 꾸준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꿈에 보이면 혹시 어디 편찮으시지는 않으신지 걱정됩니다. 노령에는 첫 추위와 늦 추위를 조심하여야 한답니다. 기체 안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981년 10월 21일 대전에서 새벽이 멀지 않음을 새벽에 눈 뜨면 시간을 어림하기 위하여 먼저 창문을 올려다봅니다. 방에 불이 켜어 있어 어둠의 깊이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드러난 쇠격자 사이로 짙은 먹빛 유리창에 미명의 푸른빛이 10개 배어나기 시작하면 새벽이 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날 새벽이 자라고 있는 창 밑에서 저희는 이따금 책장을 덮고 추상같이 엄정한 사색으로 자신을 다듬어 가고자 합니다. 영유하는 일상사와 진인 생각이 한결같지 못하면 자연 생각이 공허해지기 마련이며 공허한 생각은 또한 일을 당하며 소용에 닿지 못하여 한낱 사변일 뿐이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를 통찰하며 특히 통렬해야 함이 바로 이런 것인즉 속빈 생각의 껍질을 흡사 무엇인양 챙겨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문자를 구하는 지혜가 올바른 것이 못되면 학지의행, 모든 배움은 행위 속에서 자기를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시 당면의 과제의 맥락을 잇되 오늘의 일감 속에다 온 생각을 가두어 두지 않고 아울러 내일의 소임을 향하여 부단히 생각을 열어나가야 함이 또한 쉽지 않았음을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상강, 가을도 차츰 겨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기체 안강하시길 빕니다. 이곳의 저희들도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동안에 겨울을 견딜 건강을 갈무리해 두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1년 11월 4일 대전에서 부서를 잡는 두려움. 영석이 다녀간 편에 어머님, 아버님 평안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또 저 때문에 겨울을 걱정하실 어머님 걱정입니다. 보내주신 종이는 여기 것보다 값도 높고 결도 고운 것 같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써보고 싶은 글귀를 몇 가지 적어두었습니다. 갈수록 글씨가 어려워져 붓이 쉬이 잡혀지질 않습니다. 자기의 글씨에 대한 스스로의 부족감과 드러는 이 부족감의 표현이겠습니다만 글씨의 변화를 줄이는 강한 충동 때문에 붓을 잡기가 두려워집니다. 무리하게 변화를 시도하면 자칫 교가 흘러 아류가 되기 쉽고 반대로 방만한 반복은 자칫 고가 되어 답보하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교는 그 속에 인성이 담기지 않은 껍데기이며 고는 제가 저를 기준 삼는 아집에 불과한 것이고 보면 윤집골중 역시 그 중을 잡음이 요체라 하겠습니다만 서체란 어느덧 그 사람의 성정이나 사상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결국은 그 사람과 함께 변화 발전해 감이 틀림없음을 알겠습니다. 우차가 나아가지 않으면 소를 때리겠느냐 바퀴를 때리겠느냐는 우문이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는 귀중한 물음이 되듯이 본말을 전도하고 선후를 그르치는 것은 그게가 졸속한 욕심에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이라고 따로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옷을 보내시지 않기 바랍니다.